안녕하세요. 누구나 아픔을 갖고 있겠죠? 저도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온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불치병보다 내 손톱 까진 게 더 아프다. 말 그대로 남은 죽을 병 걸렸을지언정 당장 내 손톱 까진 아픔보다 못하다는 말이겠죠. 남보다 내가 먼저라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보고 있노라면 공감도 되지만 솔직히 제 아픔에 비할 정도는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정말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버스도 하루에 2대 들어올까 말까한 그런 곳이었죠. 게다가 대대로 소장농 집안에 변변히 가진 재산도 없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 교육보단 당장 하루 먹고 살 것만 걱정하시던 분들이셨어요. 무슨 40대의 어린 여자아이가 소장농 집안 운운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시골 출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불과 40년 전에도 정말 남의 밭과 논에 붙어서 하루 연명하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고요. 그래도 구김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시골 출신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논과 밭에서 뛰놀며 자라서 그런지 몸 하나는 튼튼했고요. 특히 하체가 발달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겁도 없이 낡은 축구공으로 운동장을 휩쓸고 다녀서 지금도 하체 하나는 튼실합니다.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의 견줘도 꿀릴 것 없이 자라서인지 학교 졸업 후에 회사를 취직하려 해도 사무직보단 아무래도 공장 쪽을 알아보게 됐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추천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단에 취직했어요. 노동자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공들에겐 아직 여유란 게 없을 때였죠. 지금도 기억나네요. 그때가 2000년대 들어서고 그래도 괜찮은 공단 내 회사라고 했지만 여전히 열악하긴 했어요. 그 찜통 같은 공장 내부를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턱턱 막히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서 그걸 또 쪼개고 쪼개서 시골에 있는 집에 붙이고 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장 언니들과 치킨 하나 사 먹는 게 최고의 여유이자 외식이었죠. 특히 공장 언니 중에 엄청 남자를 밝히는 언니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끼 부리는 언니인데 되게 심성 좋고 사람 좋아해서 밉진 않았던 언니였죠. 그날도 공장 언니들과 몇몇이서 모은 돈으로 공장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어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335 모여서 한잔 하고 있는데 남자들 몇 명이 들어오더군요. 한눈에 봐도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쟤들 괜찮지 않니? 언니, 괜히 또 일 버리지 마요. 야, 우리 같은 공순이들이 만날 사람이 저런 애들밖에 더 있냐? 어차피 처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야. 근처가 다 공장지대에 다들 20대 청춘 남녀들이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다 보니 금방 눈이 맞았고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과 진지하게 사귀게 됐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된 거죠. 당시에 남자친구는 굉장히 꿈이 많았어요. 그때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꿈이 공장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체 하는 게 전부였는데 남자친구는 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선장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아니라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지방의 작은 땅을 사야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네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땅 없는 서러움이 많은 집안 출신이라 땅에 대한 집착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적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통장에 돈을 붓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 동거를 시작한 셈이 됐네요. 처음엔 집에서 반대를 엄청 했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너보다 나은 남자를 찾아야지. 쥐뿔 가진 거 없는 집안 남자 만나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부모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땐 제가 눈이 완전 돌아간 터라 엄마의 말은 전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 남자랑 헤어지면 못 살 것 같았고 이 남자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일단 둘이 공장에서 맨날 일해봤자 돈 모으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일단 남편은 공장에서 만난 형님과 함께 동업을 한다며 식자재 스테인리스 납품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음식 장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설치도 어렵지만 일단 중고로도 재활용 가능하거든요. 설치, 해체까지 해주고 때론 직접 제작도 가능해서 남편과 아는 형님은 돈을 좀 벌게 됐어요. 자연히 남편 사업이 커지면서 저희도 편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상견례도 무사히 넘겼죠. 다만 조금 찝찝한 것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마치 어디 시골 우시장에 나온 소를 보듯이 계속 뚫어져라 보시는 겁니다. 사실 상견례를 올리기 전에 시어머니는 뵙지 못하고 시아버지만 뵀거든요. 이상하게 시어머니는 제가 만나러 가면 외출 중이었거나 혹은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상견례 때 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냐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셔. 우리 집안이 원래 대대로 돈 없이 살았는데 요즘 내가 돈을 좀 버니까 부정 탈까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리시더라고. 그럼 나를 더 만나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만나고 나서 당신도 돈 벌기 시작한 거잖아. 그럼 내가 이 집안의 복덩이 아닌가? 그러게. 근데 어머니는 결혼 전까진 조심스러운가 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미신을 믿는 분이다 정도만 알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어색해 죽겠는데 저를 뚫어지게 보시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며시 오시더니 어차피 둘이 잘 살고 있으니 내가 별말은 안 하마. 그리고 없는 살림에 서로 예물예단 이런 것도 크게 중요치 않고 대신 이거 하나만 약속하렴. 네 어머니, 뭔데요? 우리 아들이 사고를 쳐도 끝까지 옆에 있어 주렴. 순간 좀 김이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을 때인데 그런 약속쯤은 뭘 못하겠어요. 저는 무슨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줄 알았는데 고작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신 건가? 조금 허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어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고질적인 문제가 슬슬 나타나더라고요. 솔직히 몸 쓰는 일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단합 때문에 술자리가 많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술을 마셨다 하면 완전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동거할 때나 공장에서 일을 할 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남편이 돈 좀 벌기 시작하더니 이상하리만큼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많거나 아니면 술값이라고 팡팡 써대는 거예요. 물론 가쁘마냥 수백만 원 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소주값 정도 쓰던 사람이 점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돈을 쓰니까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쩔 땐 술값을 내고 왔는데도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술 안 마셨어? 응, 어차피 거래처 사람들 회식한다길래 술값만 내준 거야.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일이 너무 잦으니까 은근슬쩍 신경 쓰이더군요. 게다가 상견례 앞두고 저는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남편 될 사람이 술만 마시고 다니니까 신경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던 남편의 형님에게 슬쩍 떠보듯이 물어봤죠. 요즘 남편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일 좀 적당히 시켜주세요. 아님 알바생한테 좀 시키든가요. 오죽하면 매일 술 마시거나 아님 술자리에 있다가 오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형님이란 분이 약간 당황하면서 뭔가 자꾸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러면서 엄청 더듬거리며 죄송해요. 다음엔 일찍 들여보내겠습니다. 이러더군요. 뭔가 좀 찜찜하긴 했는데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 말이 약발이 있는지 남편이 귀가 나 술 마시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희는 동거하며 살던 월세를 비우고 전세로 작은 아파트를 구하게 됐어요. 일단 남편이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결혼 준비하랴 이사갈 집에 물건 채우랴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저도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미신 좋아하고 예의 중시하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한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물건 넣을 때만 집에 왔는데요. 올 때마다 보면 남편은 알아서 숙식 해결은 다 해놨더라고요. 남은 흔적이나 좀 청소해주고 냉장고나 세탁기 들여놓고 결혼 날짜만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바빠지니 얼굴 볼 일이 더욱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여전히 바쁘단 핑계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언니를 오랜만에 만났고 언니는 너가 시집 가는 건 전부 다 내 덕인 줄 알아. 그때 내가 술집에서 자리 안 만들었으면 너가 결혼이나 하겠니? 이러면서 자꾸 술 한잔 쏘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놀기 좋아하는 언니였지만 선을 지키고 무엇보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던 터라 언니랑 적당히 술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호프집도 알아볼 겸 이사 올 동네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가게 위치도 좀 파악하고 그러다가 어느 가게에 가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디서 술 한잔 걸쳤는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 저보다 먼저 들어와 살았던지라 이미 이 호프집을 단골로 삼은 것 같더군요. 사장님도 남편을 보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인사를 꾸벅하는 걸 보면 말이죠. 순간 호기심이 들어서 남편이 어떻게 술 마시나 지켜봤죠. 그런데 30초도 안 돼서 호기심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남편은 저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에 들어와 사장과 인사를 나누더니 가게 밖을 향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웬 여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더군요. 이미 어디서 한잔하고 또 한잔하러 들어온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자재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음식점 여자 사장님을 만날 때도 많아서 접대용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금세 깨져버렸습니다. 둘은 뭐가 좋은지 손을 조물락거리며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지금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년놈을 박살내버릴 텐데 그땐 마음도 여리고 어릴 때라 그냥 그 가게를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곤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다음날 아침에 제가 남편과 욕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계속 오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 남편 집안에서도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셔선 내가 말했잖니. 우리 아들이 실수하거나 사고 쳐도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너가 잘못 봤거나 혹은 아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 거니 너가 이해하렴. 솔직히 그때 손절했어야 하는데 결혼식 앞두고 이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론 이미 일이 너무 크게 진행된 터라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쉬움도 커서 일단 남편에게 사과받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저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남편 역시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엔 좀처럼 돈이 모이질 않더군요. 이상하게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시아버지 수술비로 나가고 돈이 다시 좀 모일만 하면 무슨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인생이란 게 새옹지마라고 했으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올 거라 믿는 터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 사업도 한계가 있는 터라 점점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형님도 다른 사업 하겠다며 남편과 갈라서고 난 후에
점점 가게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렇게 근근히 우리는 버티고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식당 일도 해보고, 저는 보험 영업 일도 해보고, 정말 이래저래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그리고 남편도 점점 지쳐가더군요. 제대로 모은 돈은 없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형편은 나아지질 않으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다툼도 많아졌고요. 부부싸움이 많아지니까 남편이 정말 미워지더라고요. 남편도 때론 저에게 폭언을 일삼고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죠. 저는 절대로 이혼은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이혼할 거면 진즉에 했지. 난 이혼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아유, 지겨워. 대판 싸우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며칠 말 안 하다가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또 싸우고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또 터진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술에 또 떡이 돼서 오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처음엔 이 남자가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여기저기 접대하러 다니나 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쓰럽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기우니까 그 와중에도 남편은 꾸준히 일자리를 알아본다면서 여기저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돌아다녔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뭔가 좀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사업 어때? 하면서 뭔가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차마 여기서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관련된 직업이 사기꾼으로 보여질 소지도 있어서요. 그냥 어떤 아이템이라고만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남편이 보여준 사업 아이템을 보고 저도 너무 만족했고 담당자인 여사장도 함께 만났어요. 굉장히 지적이고 뭔가 묘한 매력을 가진 30대 중후반의 여성이더군요. 이쪽 사업 아이템 분야의 전문가여서 아는 것도 많았고요. 그녀는 엄청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남편분도 사업 파트너로서 다시 한번 올라서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역시 이 사업은 100% 뜬다며 좋아했고 제가 봐도 딱히 실패할 사업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남편은 친정집에서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사업 아이템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잘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사업은 아주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돈을 갖고 튀었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또 한 번 저를 실망시켰다며 울고불고 하는데 지금 실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 잡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일개 가정주부인 제가 어디 가서 사기꾼 여자를 잡겠어요. 화에 못 이겨 여기저기 들쑤셔봤지만 제가 얻은 정보라곤 그 여자가 술집 마담 출신의 전직 꽃뱀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제대로 걸려서 호구짓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말문이 열리지가 않더군요.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꽃뱀 사기꾼에 걸려서 이렇게 된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뭐가 안 풀려도 너무 단단히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으니까 제가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니었으면 정말 진작에 나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를 부둥켜 안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이게 다 자기 잘못이라며 자책하는데 솔직히 남편이 무슨 죄입니까?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해서 빼돌린 건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대신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며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무능력한 놈이니까 이혼하자. 이게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야. 당신이 무슨 잘못을 해? 아니야. 이혼을 왜 해?
부부란 게 이럴 때 더 힘을 내야지.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라고. 나는 그렇게 치졸한 여자가 아니야. 남편은 미안함에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더 힘을 내자며 남편을 다독였어요. 그까짓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 내가 더 노력하면 되니까, 이런 오기로 죽기 살기로 버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한참 통화를 하더니 여보, 기억나? 예전에 공장에서 알게 된 형님이 조선소 쪽에서 일하시는데 배 타는 사람이 필요하대. 돈도 많이 준다는데?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반가웠어요. 이제 뭔가 뚫리려나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의 젊을 적 로망이 배 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늦게라도 뭔가 풀린다고 생각했죠. 여보, 아무리 꿈이 그렇다고 해도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우리 가족 위한 길인데 내가 돈 많이 벌어올게. 근데 한번 나가면 보통이 6개월이야. 기다릴 수 있지? 그럼 난 믿어. 그렇게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원양 어선을 타야 했으니까요. 신혼 초에 떨어져 지낼 땐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젠 너무 붙어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해외로 배 타고 나가는 일이니까 연락이 자주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이런 어려운 시기엔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입은 하나라도 덜고 수입은 하나라도 늘려야 자식도 먹여 살리고 가정 형편이 나아질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배를 탔습니다. 간간히 전화를 하긴 하는데 어디 유럽이니 어디 동남아시아 국가라는 둥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잠시 선박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전화로 하는 터라 음질도 정확하지 않고 소리도 별로여서 대부분 짧게 통화만 하고 끊었어요. 그때 저는 저대로 먹고 살려고 제철 장사를 시작했는데 여름에는 과일 빙수를 팔고 나머지 재고 넘기면 가을 겨울에는 호빵이나 붕어빵 같은 걸로 받아서 다시 추운 계절 지내는 장사를 시작했죠. 애들 키우랴, 장사해서 먹여 살리랴, 그리고 시댁 친정 식구들도 들여다보다 보면 남편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가끔 바다 사진이라며 무슨 외국 해안가 사진을 전송해서 보내줘요. 몇 달간 바다 위에 있다가 땅을 밟았으니 얼마나 그런 풍경들이 소중했을까 생각을 하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생활비를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해외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돈을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사자인 남편이 바다 위에 있으니까 목돈을 몰아서 한꺼번에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었으니까요. 원양어선 타면 목돈 주고 게다가 한 번에 몇천 단위가 된다는 말도 들은 터라 남편이 일한 돈만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했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그렇게 세 달이 지나도 남편에겐 돈이 들어오질 않고 무슨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남편이랑 인터넷 전화를 하려고 하면 인터넷 선이 안 좋아서 끊기거나 아니면 안 들린다고 하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엔 연락도 잘 안 닿더군요. 남편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무슨 배를 탔는지 누가 소개시켜 준 건지도 안 물어본 터라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물어 배를 타는 분에게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아유, 그 배 한번 타면 연락 힘들어요. 그리고 가끔 송금 문제 생길 때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야 안심이 되더군요. 근데 남편은 그 후로 몇 달간 연락 한 통이 없었고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200~300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물론 생활비로 턱도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다 됐지 그렇다고 이 돈을 우리만 쓸 수는 없잖아요. 시댁이나 처가에도 용돈 드려야죠. 저축도 해야 하죠.
거기다가 제가 장사하는 과일이나 붕어빵 등의 원재료 값은 있어야 하다 보니 너무너무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저랑 아이는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저도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끼고 아껴서 한 달을 근근히 버틸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되니까 슬슬 저도 지치고 남편이 언제 오려나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솔직히 웬만한 분들 같으면 연락도 안 받겠지만 저는 행여나 남편과 관련된 전화일까봐 웬만하면 받거든요. 근데 수화기 너머로 웬 여자가 그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내로 저장되어 있길래 전화 드렸는데요. 지금 남편이 병원 응급실로 오셨어요. 근데 의식이 일단 없어서요. 순간 이게 뭔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은 응급실에 있는데 교통사고였고 지금 의식이 없지만 일단 큰 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달려오는 상황에 잠시 의식이 들어왔다가 안정을 취하는 과정이니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배 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왜 당한 걸까?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간호사가 동승자분이 계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이분 개인정보 파악이 안 돼서요. 이러는 겁니다. 이건 또 누군가 싶어서 쳐다보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남편 돈을 등쳐먹고 날랐던 꽃뱀인 겁니다. 도대체 이 꽃뱀이 왜 우리 남편이랑 같은 차에 타서 교통사고가 났을까? 너무 의문이 들더군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던 남편 소지품이랑 옷을 받았는데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 입는 고급 옷인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옷을 입었었지? 싶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난 차를 보니 차를 모르는 제가 봐도 고급 차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일단 경찰에 꽃뱀은 신고한 터라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받고 온 경찰도 나중에 의식이 돌아오면 조사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기만 바랬고 일단 친정 어머니가 애들 케어해 주는 동안 저는 남편 곁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의식 찾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한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의식을 늦게 찾는 걸 보니 좀 이상하네요. 뇌를 찍어봐야 하나? 하며 의아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지금 일어나지 못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사실을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어나더니 여기가 어디냐, 기억이 안 난다 등등 별의별 소리를 늘어놓길래 어쨌든 제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상황 설명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꽃뱀하곤 이야기 해봤어? 아니, 아직. 거긴 좀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의식이 없어. 의식이 돌아와도 부상이 심해서 한동안 면회도 금지래. 그래? 아이고, 이걸 참. 하며 남편이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이 답답해서 쉬는 한숨이 아니라 뭔가 다행이란 뜻의 한숨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사실 내가 그 여자 잡아놨던 거야. 내가 너 깜짝 놀래켜 주려고 사실은 한국에 오자마자 연락 안 하고 집에 오려고 했는데 신이 도우셨는지 꽃뱀을 내가 찾아내서 바로 잡아놨거든. 그래서 차에 태우고 경찰서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지 뭐야. 아휴, 이제야 내가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그때 하필 사고를 당해서. 솔직히 이걸 변명이라고 들어줘야 할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할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찾아도 못 찾던 꽃뱀을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찾았다는 것도 웃기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으면 됐지 그걸 굳이 본인이 잡아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도 웃기고
더 기가 막힌 건 사고 난 곳이 고속도로였거든요. 경찰서 간다는 놈이 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보, 머리가 많이 다친 거 아니야? 지금 앞뒤 상황이 하나도 안 맞아.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그럼 꽃뱀한테 가서 물어봐. 어차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금방 들통 날 거 아니야. 의식도 없는 꽃뱀한테 뭘 어떻게 물어보냐고 제가 따지니까 남편은 자기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어이가 없어서 일단 꽃뱀 의식이 돌아오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근데 점점 남편이 괘씸해지는 겁니다. 심적으론 뭔가 의심이 계속 갔으니까요. 그래서 병원 입원한 지 5일쯤 됐을 때 제가 대놓고 물어봤죠. 근데 원양어선 탔는데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거의 웬만한 대기업 부장 차장급으로 번다던데? 너 계속 의심만 하며 사니? 아니 그리고 내가 개고생하면서 번 돈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바다에서 돈을 어떻게 쓰겠어? 남편의 큰 소리에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데 완전히 제가 증거를 잡는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차피 사고 처리해야 하니까 보험사와 경찰이 블랙박스를 받나 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저도 영상을 받아서 봤는데 블랙박스 사고 전으로 돌려서 보니 둘이 아주 희희낙락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결정적인 증거가 둘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꽃뱀을 잡아서 경찰서 데리고 가는 중이었는데 둘이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부른다? 이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서 기부스한 남편 다리를 핸드폰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리 또 한번 다쳐볼래? 아니면 실토할래? 왜 이래? 내가 핸드폰으로 이 다리 내리치면 말할래? 아니면 의료용 망치로 내리칠까? 어서 바른 대로 말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 핸드폰으로 인터넷 통장 내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엔 3억이 들어있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이혼하자. 위자료로 이거 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황당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하며 따졌죠. 남편은 무작정 이혼하자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원양어선 타고 일한 사람이 이게 무슨 행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혼 이유나 알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배 타면서 모은 돈이 좀 있고 내가 지방에서 일자리 구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땅을 하나 사뒀는데 그동안 그게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잘 풀려서 보상금을 좀 받았어. 솔직히 내가 꿀꺽할 수도 있었는데 그동안 당신 고생한 것도 있고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 떼서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따졌죠. 아니, 이제 돈이 생겼으면 그걸로 같이 살면 되지.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하며 불같이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솔직히 당신도 나랑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어. 그리고 엄청 싸웠잖아. 이참에 당신도 자유를 찾아. 아이랑 사는 생활비는 내가 꼬박꼬박 보낼 테니까. 알았지?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억울하고 이 남자랑 고생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아서 서글펐습니다. 제가 펑펑 우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 얼른 작성하자고 하는 거예요. 3억 원은 나중에 이혼 서류 정리되면 바로 통장으로 쏴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놈의 돈 때문에 싸웠고 그놈의 돈 때문에 지방을 전전하면서 배까지 탔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 정말 배신감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그 꽃뱀하고 어떤 사이야? 그것만 말해.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하면서 핸드폰 녹음기를 몰래 켰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말이 없더니 그냥 사실 원래부터 알던 사이야. 그러곤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못 살겠더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남편의 뒷조사를 좀 부탁을 했죠. 근데 조사를 해온 사람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을 잠깐 잃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지방에서 꽃뱀이랑 살림을 차렸더군요. 그리고 그 꽃뱀에게 아이까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아니, 두 집 살림에 아이까지 임신을 시켰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불장난 정도라면 1000만분의 1로 변명이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완전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꽃뱀 병실을 신경 못 쓰는 동안 이미 꽃뱀네 식구들이 와서 간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아냐고 따지니까 꽃뱀 어머니 같은 노인네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딸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의식이 없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난리를 쳐? 이 못돼 먹은 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못 배워먹은 집안이더군요. 저도 질 수 없어서 당신네 딸 깨어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갈 줄 알아 하고 큰 소리 쳤지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따졌죠. 진실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진실만이 궁금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꽃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자기야, 사실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야. 내 스토커였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젠 기가 차더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숨기려고 그러냐며 남편의 뺨싸다구를 후련하게 갈겨버렸습니다. 야, 이젠 스토커로 거짓말을 치냐? 그냥 진실만 말해. 내가 다리를 완전히 아작내버리기 전에. 저도 오랜만에 성질을 확 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순간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너랑 살기 지겨워서 그랬다. 왜? 좀 이혼 좀 해주라. 제발 좀. 이러면서 소리소리를 치더니 진실을 하나 둘씩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남편은 저랑 사는 게 지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할 때부터 지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꽃뱀을 만났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꽃뱀 역시 남편에게 반해서 둘은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대충 날짜를 따져보니 우리가 결혼하려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남편은 사업이란 이름으로 꽃뱀하고 살림 차리고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사기당한 게 아니라 사기당한 척하며 그 돈을 꽃뱀에게 빼돌린 겁니다. 그 꽃뱀은 실제로 전과가 있어서 경제사범으로 머리가 비상한 터라 이미 돈을 다 빼돌렸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열심히 돈 벌어다 주고 남편은 빼돌린 돈으로 두 집 살림은 해야 하니까 배 타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꽃뱀 사는 동네로 가버렸던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덤덤하게 내뱉더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혼하자고 했던 거야. 그때 해줬으면 아무런 탈도 없잖아. 괜히 버티고 버티더니만 나한테 이런 사고나 나게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제가 무슨 사고를 나게 했나요? 제가 바람 피라고 했나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덜 떨어져 보이더군요. 저런 놈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경찰에게 이 남자 사기죄로 고소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하겠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남편은 배째란 표정이더군요.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터라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이후에 저는 계획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고소도 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일자리 구한다고 지방을 전전할 때부터 일해서 번 돈으로 도박도 하고 꽃뱀 말고 다른 여자도 만나고 다니면서 총각 행세를 했나 봅니다. 정말 한치 앞만 보고 달려든 불나방 같은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꽃뱀은 경찰 조서받고 이래저래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과가 있는 터라 좀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제가 사기당한 걸 예전에 이미 신고했었으니까요. 꽃뱀 어머니 되는 사람이 와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빌었지만 제가 지금 그딴 읍소에 이해할 처지가 아니었죠. 그리고 딱 한 번 꽃뱀을 만났습니다. 사고로 팔이랑 갈비를 다쳐서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이더군요. 솔직히 속으로 고소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벌이니까요. 어쨌든 제가 딱 하나 물어봤죠. 우리 남편이랑 짜고 저한테 사기친 거 맞죠?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감성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남편 사랑해요? 그랬더니 꽃뱀이 저를 쓱 보더니 아무 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껴지더군요. 꽃뱀은 우리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꽃뱀이 전과가 있어서 그렇지만 오히려 남편이 더 악랄한 인간인지라 꽃뱀을 부추겨서 사기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어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꽃뱀이 남편을 사랑하고 이미 아이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호적에 올렸냐고 물었더니 어렵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남편 호적엔 안 올렸으니 걱정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어차피 지들끼리 좋아서 사기치면서까지 이 난리를 피웠으니 저도 거기에 맞춰서 난리 쳐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 압박을 줬죠. 남편에겐 위자료 제대로 청구했더니 남편은 못 주겠다고 나오네요. 그때만 해도 3억 주겠다며 큰 소리 치더니 퇴원하자마자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복수해줬죠. 바로 녹음기 목소리였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여자랑 무슨 짓을 했는지 줄줄 녹음이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걸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한다고 가져간 우리 친정집 돈은? 그걸로 꽃뱀이랑 가게 차렸지. 갚을 거야? 그거 언제 갚을 건데? 네가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줄게. 그건 갚는 게 아니잖아. 받기 싫으면 말든가. 이딴 이야기를 술술 내뱉어준 남편 덕분에 이것도 사기죄로 고소해버렸죠. 거기다가 이혼 사유도 정확했고요. 아주 두 년놈을 그대로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인간 쓰레기와 정리한 채 요즘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라도 하려고요. 어차피 아이 둘을 키우려면 저도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강했습니다. 어릴 적엔 논과 밭을 열심히 뛰어놀던 강단이 있었으니까요. 이 미친 년놈들 완전히 콩밥 먹여놓고 저는 저대로 슈퍼우먼이 되어서 다시 사연 올릴게요. 다시 시작하려는 제 인생에 작은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